자, 이번 시간에는 제 5절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라고 그러는데 앞에서 우리 법인세의 특징이라 그래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든지 순자산이라는 용어라든지 법인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먼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해드렸었죠. 자, 근데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때도 권리 의무 확정주의 그 법인세 특징 같은 거 설명해 드리면서 권리와 의무가 확정돼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예를 들면서 제가 2022년도 12월 1일 날 만약에 기부를 했다. 근데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을 약속금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부금이 만기가 되는 약속금의 만기 날짜가 2023년 예를 들어서 1월 20일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지금 약속어음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는 재무회계에서는 이렇게 해놨을 거란 말이죠. 차변에 여기 기부금 이렇게 해놓고요. 금액은 뭐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대변에는 약속금이니까 미지급금 해갖고서는 100만 원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기부금이라는 그 영업의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100만 원 들어가서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만큼은 줄어들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법인세법에서는 여기 권리 의무가 확정돼야 되는데 지금 그 의무 확정되는 날짜가 며칠 날짜가 기준이에요? 만기가 1월 20일이니 이거 권리 의무가 확정이 아직 안 됐죠. 그죠?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라서 여기 재무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재무회계에서는 이 상태로 기록을 하더라도 여기 비용이에요.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준다. 송금으로 인정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벌써 차이가 생겼죠. 한쪽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한쪽으로는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세무조정인데 이런 차이가 왜 생겼냐고요. 지금 여기 법인세 기본 원칙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법인세법에 맞춰서 재무회계를 갖다 조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차이들을 갖다가 세무조정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서 떠올리는 제일 빠른 개정 중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예를 설명해 드렸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다. 그러면 여기 기업회계 기준과 관행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썼나 한번 볼까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우리 법인세법에서 그 수익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산 그 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때 사용하는 용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 회계 기준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은 뭘 존중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주겠다.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 회계 기준은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반해서 세법은 개정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 개정하기가 쉽지가 않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 회계 기준에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회계 기준은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이 없으면 기업 회계 기준을 갖다가 준용해 주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도 지금 천천히 한번 다 들어두고 이해가 되시면 차후에 이거가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보기에서 찾을 수가 있으실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 거 봅니다. 자산의 판매 손익 및 귀속 사업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부가세법에서도 그랬었고 재무회계에서도 그랬었고 판매했을 때 이 판매 귀속 사업연도를 언제로 해야 될 겁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부가세법이라든지 재무회계에서 수익인식하는 시점, 여기 법인세법에서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 부동산은 제외라고 되어 있죠. 상품은 우리 여지껏 뭐라고 배웠었어요? 인도한다리라고 했죠. 인도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수 있는 동사에 한해서 인도란 말 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양도란 말 쓴다 그랬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시용 판매도 모르는 거 아니죠? 시용 판매는 한번 사용해 보라고 보내놓고 거기 구매한 상대방이 구매 의사가 중요한 말이죠.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날이 판매한 날이다. 이걸로 보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뭐 사실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재무회계에서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에서도 여기 시용 판매 또는 뭐라고도 불렀어요. 시용 판매, 시용품, 시송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얘가 시용품 또는 뭐라고도 불러요. 시송품. 시송품은 매입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날이 여기 판매가 된 날이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여기 기말 재고에서 얘를 빼야 되는 것들로 배웠던 얘기란 말이죠. 자, 여기 구입 의사까지는 되어 있고요. 상품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도한 날인데 여기 부동산은 제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동산은 그러면 하는 날짜가 다른가요? 그러는데 얘는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볼게요. 여기 부동산 할 때 우리 만만하게 아파트 하나 해볼까요?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요. 부동산을 갖다가 자산을 갖다 양도했을 때 그러면 언제가 귀속 사업연도인가요를 따지는데 아파트 한번 이런 거 옆에 있는 써 있는 말 말고요. 네, 여러분들이 아파트나 부동산을 지금 하나 취득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거래가 어떤 순서인가요? 저기 아파트 여기서 한 뭐 5억 할까? 5억짜리라고 가정합시다. 돈 충분히 있어. 뭐 일시불로 원방에 한 방에 다네? 그런 경우 별로 없죠. 보통 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돈 많아서 한 방에 하는 거 그럼 너무 재미없잖아. 그럼 빼고요. 보편적으로 얘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을 보게 되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부터 내놔요? 그건 또 아니지. 뭔가 결정이 돼야지. 국지가 크잖아. 잘못하다가는 길바닥에서 자야 되는 수도 벌어지니까 우선은 집을 보기 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그 누구한테 아무 벨이나 눌러갖고선 보여주세요는 보여줘요? 그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하고 봤어요. 마음에 드네. 그럼 마음에 들면은 만나서 뭐 하자 그래요? 기본적으로 계약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계약부터 한다 그래요. 저기 혹시 내가 보고 갔는데 몇 시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어서 홀짝 그 사람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계약금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주머니에 있는 돈 정도 걸면 돼요. 오케이? 근데 그 워낙에 잘 빠지는 데는 가계약금으로 또 아직 그 금액을 크게 걸어놔요. 그 만약에 어기게 되면 두 배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하튼 간에 가계약금은 저 같은 경우에 여지껏 걸어본 게 한 5만 원, 10만 원 제가 계약 날짜에 오겠습니다 하는데 그 지역에 그 물건이 너무나 잘 빠지는 거라면 그거 갖고 안 돼요. 바로 계약하자고 그래야 돼요. 가계약금이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은 해놔야지 그나마 이게 안 빠지지. 다른 사람이 몇 천만 원 더 주겠다고 그 집 나한테 넘기라 그러면 가계약 상태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계약금을 갖다 주기로 삼자가 모여야 되죠. 그 집을 파는 사람, 살려는 사람, 중개업소, 중개사 세 명이서 모여서 계약을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상황에 따라서야 바로바로 돈을 지급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세 번 정도 걸치는 것 같아요. 거기 뭐 집을 갖다가 새로 짓거나 그런 거 아니라면 보편적으로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은 한 번 줘요. 금액이 워낙에 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중도금을 주고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잔금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잔금까지 다 주게 되면 일단 잔금까지 거래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집은 일단 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집이 내 것은 맞는데 지금 국가에서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 전산망에도 내 걸로 돼 있을까? 아직 안 돼 있을까? 아직 안 돼 있겠죠. 그래서 그걸 취득했다고 등기상에다가 올리게 되면
그 주인이 바뀌겠죠. 소유자 이전 해갖고서는 내 등기권리증에 그 날짜가 며칠 날짜로 누구에서 누구로 대금 정산이 돼서 옮겨갔다 표시가 되겠죠. 아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이기는 한데 보통 부동산이니까 내가 거기서 지금 장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매장을 내놓은 사람한테 건물주한테 지금 내가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금 지급 여기다 써놓고 한번 날짜를 한번 기준으로 해야지 편할 테니까 오늘은 22일이죠. 이 건물을 갖다 지금 내가 계약을 하면서 지금 제가 잔금을 치르는 날짜는 7월 31일까지 다 치를게요. 그런데 제가 여기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도 좀 등등하고 등등 하려고 할 테니까 제가 7월 15일까지 들어가서 그 기간에 인테리어도 하고 등등 해놓으면 좀 안 될까요? 그리고 만약에 준비가 다 되면 잔금은 7월 31일까지 다 드릴 테니까 여기 그냥 장사 시작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건물주가 뭐 등등 상황에서 맞다 그러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장사를 저기 뭐죠 설치를 하고 잔금 치르는 날짜는 7월 31일인데 7월 5일, 25일 날 다 끝났어. 그리고 여기서 그 주인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을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는 잔금을 다 대금을 지급하는 거 하나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이 이전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여기 사용 수익이라고 되어 있는 용어 보이시나요? 자, 이 중 대금 청산한 날, 뭐 잔금 청산한 날을 대금 청산한 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인도일은 건너줬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사용 수익일. 조금 전에 얘가 사용 수익일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 부동산을 갖다가 내가 먼저 점유를 해서 지금 먼저 잔금 다 끝나기 전에 이렇게 장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부동산인 경우에 법인세법에서 부동산인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귀속 사업연도를 이 날짜가 가장 빠른 거를 먼저 선택한단 말이죠. 자, 대금 정산한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인도일, 그다음에 사용 수익일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가지 중에서 뭐한 날? 가장 빠른 날을 갖다가 여기 귀속 사업연도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또 날짜를 그럼 비교 한번 해봐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날짜를 한번 써볼게요. 대금을 여기 다 벌어진 날짜는 2022년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대금 청산한 날은 2022년 12월 며칠로 할까요? 12월 3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은 23년 며칠로 할까? 1월 15일쯤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결국 이전 등기한 날은 2023년 인도일은 1월 2일 날 했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일은 2022년 12월 25일 4일부터 할까? 3일부터 할까? 3일로 했다고 합시다. 자, 이 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날짜가 언제예요? 사용 수익일이 가장 빠르죠. 그죠? 그러면 귀속 사업연도는 몇 년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2023년이 아니라 2022년 23일이 바로 귀속 사업연도 판매와 관련돼서 거래와 관련돼서 요 날짜를 갖다가 기준으로 정하겠다는 날이에요. 그러면 2023년에 정해진 요 날짜들, 즉 소유권 등기 이전일이라든지 인도일이라든지 얘가 만약에 먼저였었다면 얘네들은 2023년에 이 거래와 관련돼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일 빠른 걸 먼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사용 수익일이 제일 빠른 게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부동산 거래할 때 어떤 게 제일 빠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거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법인세 계산할 때는 귀속 사업연도 중에서 어떤 날을 정할지는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다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뭐한 날을 보겠다? 빠른 날을 부동산의 그 자산의 양도일로 보겠다. 즉 귀속 사업연도로 보겠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랍니다. 되시겠죠?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자산의 위탁 매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여러분 재무회계나 부가세법에서는 이를 적성품이라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적성품 또는 위탁 상품. 이때는 언제가 판매 시점이었었어요? 수탁자가 판매한 시점이 판매 일자로 본다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수탁자가 그 위탁 자산을 판매하려면 똑같죠. 부가세법이나 재무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나 법인세법에서 구분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증권시장에서 보통 거래 방식으로 유가증권 매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주식을 매매하게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았어요. 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년 제가 12월 30일 날 주식을 1억 원어치 샀어요. 아니면 1억 산 게 아니라 매도했다고 그러죠. 팔았다고 쳐요. 이렇게 매도하게 되면 지금 2022년 12월 30일 날 바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영업일 이후에 들어와요. 그럼 이 영업일이면 2022년 12월 30일 다음이 31일이죠. 그 다음은 1월 2023년 연도가 바뀌죠. 그 다음에 2023년 1월 2일 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매도했다고 할지라도 돈이 들어오는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아직 매도가 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이 영업일이 속하는 날짜 때문에 귀속 연도가 바뀔 수가 있으니 언제가 귀속 연도라고 딱 얘기를 해줘야겠죠. 법에서. 그래서 언제라고 알려준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이 내가 매도하겠다고 거기 딱 주식을 올려놓고 실제로 매도가 된 날, 여기 체결이 된 날, 바로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한 것으로 보겠다. 이 영업일 이후에 들어오는 거, 그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그건 없다요. 체결된 기준으로 보겠다. 이 주식을 유가증권을 사거나 팔거나 그 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미리 여기서 딱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기 할부 판매, 이것도 여러 번 했었죠. 그냥 우리 할부 판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단기 할부 판매는 그냥 인도한 날. 지난번에 부가세법에서 제가 예를 갖다가 그 안마의자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 있었어요. 할부 판매하는 경우는 그 재화를 안마의자를 인도 건네주죠. 그리고 당일 그 날짜에 그 안마의자 300만 원짜리 한꺼번에 그 금액에 대해서 끊는 것처럼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기속 사업연도로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설명을 이거 다 했던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자산을 인도한 날 명목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례로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할부 판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장기할부 판매는 우리 부가세법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하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장기할부 판매는 원칙이 그 할부 판매처럼 자산을 인도한 날 명목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짜리 아니 3,600만 원짜리 그 수용차를 취득하고 여기를 할부 금액으로 해서 100만 원씩 36개월 했다고 하지만은 원칙은 장기 할부 판매인 경우에 인도한 날 명목가액가 이걸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한 그 예로 예외 조건으로서 장기 할부 판매 조건에 따라 회수했거나 쭉 설명 나와 있는데 하여튼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실제로 계산되는 항목을 봐야지 되는데 그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밑에 주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장기 할부 판매 조건. 자, 얘는 기본적으로 지불 방법이 연 1년은 넘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연 2회 이상으로 해서 분할 납부하는 경우 우리가 받는 경우 수입하는 걸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 2에 보면은 중소기업일 경우 대부분 우리가 법인 결산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는 게 또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장기 할부 조건에 따라 회수하였다면 언제가 우리가 뭐죠? 확정 시기냐? 그 따졌을 때 여기 회수하는 날, 그다음에 신고주 정도 가능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이었을 때 귀속 시기는 언젠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신고주 정도 선택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죠. 누구는? 중소기업은. 자, 뭐 이런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가세법에서 충분히 배우셨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나온 파트가 뭐예요? 여기 자산의 그 판매 손익이라고 되어 있죠. 귀속 사업년도. 이 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화 파트에서 우리가 귀속 사업년도를 적용할 때 요와 같은 날짜들을 적용한다. 뭐 충분히 알고 있는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 바로 넘어갈게요. 재화가 그렇다면 이번엔 용역은 어떻게 하는데요? 자, 용역에서 법인세법에서의 용역에 대한 수익 금액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장단기 불문하고 진행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 사업 연도를 결정한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 주의해 보면은 용역 제공이란 우리 건설은 무조건 용역으로 구분하기로 했었죠. 건설, 제조, 기타 용역 거기에는 도급 공사라든지 이약 매출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용역 제공이라고 부른다. 여기 포인트는 또 이약 매출이에요. 뭐 그렇다고 치고요. 특례. 다음의 경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데 여기 뻔히 인도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 같은 경우 몽창 다 귀속 사업연도가 그 해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얘는 인도 기준으로 다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일 때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말로 나오면 잘 와닿지 않죠. 해당되는 문제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법인세법에서는 용역의 경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뭘로 기준한다? 진행 기준으로 한다. 이런 것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진행 기준의 반대 용어가 뭔지 아세요? 배운 적 없어요? 완성 기준. 여기 상대적인 개념이 진행 기준. 이런 것 정도 구분은 해놓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용역은 법인세법에서 진행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만 하나 해주시면 좋겠다 싶으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소득세에서 배웠던 거 이자 소득의 귀속연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소득세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있죠. 이러니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건 부가세법에서도 나왔던 용어들이고 지금 여기 이자 소득 등에 대한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에서 또 뭘 준용해요? 소득세법을 그대로 준용한단 말이죠. 그러니 앞에서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는 몰라도 되고 이제 법인세 배우니까 소득세는 몰라도 되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 TET 이것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법인세법에서는 다 총괄적으로 사용되는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항목대로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자 수익부터 봅니다. 이자 수익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날이 있죠. 실제로 받은 날, 또 받기로 약속한 날, 그런 날이 법인세법에서도 소득세법에 따라 여기 이자의 소득, 귀속 사업연도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우리 이자를 월할 계산하는 경우 있죠. 즉 손익이 2년에 해당돼서 올해에 해당되고
내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그거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법인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는 이자 수익의 하나함이라고 되어 있죠. 법인세가 원천 징수됐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권리, 의무 확정이 됐을 때 그때 그 수익이나 송금이나 입금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음, 지금 뭐라 그럴까 이것도 나중에 나올 때 같이 한번 하도록 합시다. 이자 수익이 그렇고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도 소득세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도 여기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이나 반대 개념이니까 똑같은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자 소득 어떻게 구분하는지 보도록 하자고요. 또 자, 그 다음에 임대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수익을 갖다가 인식하는 기준을 좀 얘기하고 있죠. 임대료. 임대료는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계약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그 지급일. 보통 임대료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그 날짜들이 언제라고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 다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지급받은 날이 돼야 되겠죠.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다음에 특례, 결산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 손익의 이연으로 계산해서 올해 수익 임대료가 해당된다면 제가 그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한은 재무회계과 걔가 보편적이고 그 합리적이라 그러면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거 그냥 다 그대로 인정 다 합니다. 발생주의로 한 거 인정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금전 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의 수익 금액은 실제로 금전 등록기라는 건 돈 들어왔을 때 띵띵 찍는 것들 있죠. 그거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 방법에 따라서 이를 송금에 산입한다.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하는 것은 이자 비용이 있는데 얘가 몇 년에 걸쳐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연도에 맞춰서 우리는 그 뭐죠? 유효이자율이라는 상각 방법으로 상각해서 비용화 시키는 거 그대로 또 인정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죠. 법인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계산된 것들을 송금으로 다 인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임대료까지 설명을 해 보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녹화 잠시 멈춰 놓고 다음 파트로 연결해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